어머님, 저기 풍경 좀 보세요. 거기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인생 사진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발짝만 더요. 네, 거기요. 며느리의 살가운 목소리에 아무 의심 없이 뒷걸음질을 치던 그 순간, 갑자기 제 등을 강하게 밀치는 서늘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허공으로 붕 뜬 몸. 추락하는 찰나에 마주친 며느리의 눈빛은 제가 알던 착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탐욕에 찌든 악마의 눈빛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저는 이제 그 가식적인 가면을 낱낱이 부숴버리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이 된 박복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으로 살았지요.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오로지 아들 진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아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퇴직할 때쯤 되니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와 노후 자금이 제법 모였더군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미니는 참 싹싹했습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라 그런지 말솜씨가 좋았고 제가 감기에만 걸려도 죽을 끓여 달려오는 정성을 보였지요. 주변 친구들이 며느리 흉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은근히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딸보다 낫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들 내외가 살 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제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 이름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제 노후는 당연히 아들 내외가 책임져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터진 건 제 칠순을 맞아 아들 내외가 베트남 다낭 여행을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엔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미니의 그 달콤한 제안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영원히 잠재우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해안 절벽 명소인 해안 끝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마침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찾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절벽 위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미니는 연신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저를 절벽 가장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풍경에 취해 방심한 틈을 타 무서운 힘으로 제 등을 밀어버렸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며 바위에 부딪히고 수풀에 긁히는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절벽 중간에 굵게 뻗어나온 나무뿌리와 넝쿨들이 제 옷자락에 걸리며 추락을 멈추게 했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뼈가 부러진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지만 저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진호 씨, 어떻게 어머님이 사진 찍으시다가 발을 헛디디셨어. 사람 살려요. 어머님. 미니는 금방이라도 실신할 것처럼 통곡하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방금 전 저를 밀어버릴 때의 그 차가운 손길은 간대없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며느리의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절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바위 틈에 끼어 숨을 죽인 채 그 가증스러운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들키면 미니가 다시 내려와 저를 끝장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고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험한 지형과 거센 파도 때문에
제 위치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민희는 옆에서 우리 어머니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오열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날이 어두워지자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지 주민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해안가에서 약초를 캐던 현지인이 저를 발견해 자신의 집으로 옮겨준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희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제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보다 무서운 복수를 위해 저는 유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자식에게 다 내주고 나면 빈 껍데기만 남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가 키운 아들만큼은 다를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넘겨준 아파트와 재산은 며느리에게는 살인 동기가 되었고, 아들에게는 눈을 멀게 하는 가림막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세대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허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재산 증여나 상속은 철저히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인 보호장치 없이 내주는 것은 독을 든 성배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이 끔찍한 현장 사례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노후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버린 잘못된 방식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저는 이제 올바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손에서 어떻게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베트남의 그 작고 허름한 현지인의 집에서 저는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장례식을 치르고 제 아파트를 처분하고 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저는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민희는 슬픔에 잠긴 척하면서도 뒤로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승에서는 편히 쉬세요. 이제 이 집이랑 돈은 제가 잘 쓸게요. 민희가 제 영정사진 앞에서 속삭였다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은 박복순은 그 절벽에서 사라졌지만 복수의 화신이 된 박복순이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날이 머지 않았으므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가장 화려하게 말입니다. 죽음을 가장하고 지켜본 그들의 잔치. 여보, 어머님 시신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해. 절벽 위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며느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호 씨, 정신 차려. 여기서 더 지체하다가는 우리도 위험해져. 이미 수색 때도 포기했잖아. 어머님은 분명 파도에 쓸려가셨을 거야.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해. 아들을 다독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슬픔의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조급함만이 묻어났지요. 저는 바위 틈에 끼어 숨을 죽인 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며느리의 손에 끌려 현장을 떠나는 발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지 약초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다리는 부러져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낡은 오두막에 몸을 숨긴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칠순 기념 여행을 떠난다며 들떠있던 할머니는
온데간데없고 눈에는 오로지 서늘한 복수심만이 남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사관에 연락하는 대신 한국에 있는 평생의 직위이자 흥신소를 운영하는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며느리의 다음 계획이 시작될 것이고 그래야만 그 추악한 본색을 완전히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배는 제 생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제 뜻을 이해하고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베트남의 낯선 시골 마을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고 상처를 치료하며 유령으로 살았습니다. 며칠 뒤 후배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저를 다시 한번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언니, 조심해서 들어. 지금 한국에서는 언니 장례식이 한창이야. 그런데 며느리라는 그 여자 장례식장 뒷방에서 보험사 직원이랑 은밀하게 만나고 있더라고. 사망보험금 서류 벌써 다 챙겨놨더라.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절벽에서 떨어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이미 제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내미는 서류에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고 있었고 며느리의 위로에 기대어 제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 제가 목숨보다 아꼈던 자식의 손에 의해 공중분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잔치를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짜 여권을 만들고 얼굴을 가린 채 비밀리에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그들이 제 돈으로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꿈꾸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백화점을 드나들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사들였고 아들은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골프를 치러 다니더군요.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그리운 어머니도 고마운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떠난 로또 당첨권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 입구에서 며느리와 마주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전화하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더군요. 야, 이번에 시어머니가 가시면서 크게 한 장 남겨주셨어. 강남 아파트까지 합치면 이제 우리 인생 피는 거지. 진호 씨? 걔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어머님 사고 난 거 내가 사진 찍어주려다 그렇게 된 거라고 하니까 철석같이 믿더라니까.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그저 단순한 실랑이로 끝날 뿐입니다. 저는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고 그녀가 가장 믿고 있는 아들마저도 그녀의 손에서 완벽하게 떼어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며느리는 과거 보험 설계사 시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의 보험금을 가로챈 전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던 것이지요. 이번에는 타깃이 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아들에게 접근했고 여행지에서의 추락은 그녀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설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아들은 그 시나리오의 주연 배우였지만 정작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여자가 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그날, 그리고 제 아파트를 매매하여 잔금을 치르는 그 순간이 바로 제가 무덤에서 돌아올 디데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살아 돌아온 것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가 제 돈을 쓰기 위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 그리고 아들에게 숨겨온 추악한 비밀들까지 모두 만천하에 공개할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누군가는 제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용서하고 좋게 해결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범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배신은 그 무엇보다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려 합니다. 지옥의 입구에서 제가 느꼈던 그 공포와 절망을 이제는 며느리 내가 직접 느껴볼 차례다. 엄마가 쓰던 물건들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때? 볼 때마다 마음만 아프잖아. 며느리 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진호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불과 2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손때 묻혀 갖고 온 집안의 가구들과 그릇들, 그리고 옷가지들을 마치 짐짝 취급하며 치워버리려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집 근처 골목 어귀에 세워둔 차 안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생생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흥신소 후배가 미리 설치해둔 장치 덕분에 저는 제가 죽었다고 믿는 그들의 안방 대화를 안방처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더군요. 그래도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엄마 물건들 보면 아직도 베트남 그 절벽이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져.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들의 죄책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리하자는 거야. 당신 자꾸 옛날 생각하면 일상생활 못하잖아. 어머님도 하늘에서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아파트 팔고 새 시작하기로 했잖아. 새 시작이라니요. 제가 아들에게 증여해준 이 강남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자신들만의 성을 쌓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민희는 이미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금매로 내놓아서라도 빨리 현금을 확보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하는 듯 했지만 민희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보험사에서 나올 사망보험금 수억 원과 아파트 매각 대금을 합쳐 해외로 이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며느리가 아들에게 건네는 차였습니다. 진호 씨, 요즘 잠도 못 자고 힘들지? 내가 몸에 좋은 약재 넣어서 달인 차니까 이거 마시고 좀 쉬어. 민희가 건넨 그 차 안에는 수면제와 비슷한 성분의 약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 자신의 뜻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치밀한 수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그 차를 마신 뒤 급격히 판단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희가 내미는 아파트 매매 위임장과 보험금 수령 위임장에 아무런 의심 없이 지장을 찍는 아들을 보며 저는 차 핸들을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는 것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나타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아파트 명의는 아들에게 넘어가 있었고 민희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녀를 처벌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 특히 아들에게 약물을 복용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재산을 갈취하려 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희는 장례식 때 받은 부조금조차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장례 비용으로 다 썼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그녀는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마음이 안 좋아서 연락 안 하려고요. 나중에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 제 실종이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본색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 후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희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 노인 요양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그녀의 방식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외롭고 재력 있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주변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뒤 재산을 독식하는 방식이었죠. 저 역시 그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희가 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원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집안 곳곳을 소개하더군요. 여기는 저희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인데 조만간 인테리어를 새로 할 거라 아주 깨끗해질 거예요.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집이죠. 제 흔적이 남은 공간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그녀의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니의 계획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 조사가 마무리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날 그녀는 아파트를 판 돈과 합쳐서 바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이미 위조된 서류들과 해외 계좌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고 모든 돈이 그녀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아들 역시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승리에 도취해 있을 그 순간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찰나에 제가 무덤에서 돌아온 유령이 되어 그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로채려 했던 그 모든 돈이 어떻게 그녀를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마지막 도장을 찍게 하는 그 순간, 그리고 모든 돈이 하나의 통장으로 모이는 그 지점까지 저는 숨죽여 지켜볼 것입니다. 제 아들의 눈을 가린 그 독사 같은 여자의 허물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저는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가장 비참한 법입니다. 제 복수는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드디어 오늘이네. 진호 씨, 드디어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며느리 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가입해 두었던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날이자 아파트 매매 잔금이 입금되는 날이었습니다. 미니는 아침 일찍부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업무를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미니가 건넨 차의 기운 때문인지 멍한 상태였지만 그녀의 강압적인 목소리에 이끌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를 바짝 쫓으며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미니는 은행 근처 카페에서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미 2개의 여권과 미리 예약해둔 해외 행편도 항공권이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은행 창구에서 마주하게 될 서류는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아니라 사망신고 취소 및 생존 확인 신청서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흥신소 후배와 함께 미리 은행 측에 제 생존 사실을 알렸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보험 사기 현장을 덮치기로 계획했습니다. 아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미니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로비 한복판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아들 진호와 그 옆에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들 뒤에서 제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미니야, 어머님이 돌아오셨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보험금 대신에 말이다. 제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지자 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분명히 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죽었어야지. 왜 살아있는 거야? 당황한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사과가 아닌 저주였습니다. 그 비명 섞인 자백에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아들 진호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품으로 달려와 오열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미니를 향한 분노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미니는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에 올라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여행 중에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요. 증거 있어요? 그녀의 교묘한 법망 피하기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모든 패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목숨을 걸고 바위 틈을 기어 올라올 때 제 손에는 그녀의 결정적인 범행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추락 직전 제가 그녀의 가방에서 낚아챘던 그녀의 세컨드 폰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다른 내연남과 함께 제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저를 어떻게 사고로 위장해 죽일지 공모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그 증거를 마주한 미니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호 씨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미니야,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아파트와 내 목숨값을 사랑한 거야. 너 같은 독사에게 줄 용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미니는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그리고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시킨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당연히 취소되었고 빼돌려졌던 제 재산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무너진 마음과 아들의 상처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제 발치를 잡고 눈물로 속죄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쉽게 보냈을까? 나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아들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들 또한 피해자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에게도 단단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가장 가까운 사람의 달콤한 말일수록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시니어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재산을 온전히 지키며 남은 여생을 저와 제 아들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배신은 뼈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끝에는 더 단단해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사는 감옥으로 갔고 저는 다시 제 집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진짜 새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미니가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진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언제 그런 소란이 있었냐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 모자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다낭의 그 붉은 석양 대신 서울의 푸르스름한 새벽녘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긴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남기고 간 파편들의 상처 입은 아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죠. 진호는 사건 이후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자괴감이 아들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제 눈치를 보며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짐을 싸게 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법원도 경찰서도 아닌 한적한 시골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미니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녀의 침에 걸린 친어머니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니는 제게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모를 낯선 곳에 방치한 채 면회 한 번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 노파의 멍한 눈망울을 보며 진호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는 자기 엄마까지 버렸던 거네. 나는 그런 여자한테 내 영혼을 팔았던 거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사람을 보는 눈은 거창한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마음에서 오는 거란다. 저는 미니가 가로채려 했던 보험금의 일부를 떼어 그녀의 어머니가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기탁했습니다. 원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처럼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한 저만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아들은 그제야 비로소 무거운 죄책감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악의 씨앗은 처벌로 끊어낼 수 있지만 그 악이 남긴 상처는 오직 선의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두 번째 기회.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거나 사회적 고립에 처한 노인들을 돕고 그들이 법률적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아들 진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 재단의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리던 나약한 남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미니에게서 온 편지가 가끔 교도소에서 날아오기도 합니다. 구구절절한 변명과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평화를 찾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미 그녀를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원했고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여행 가방을 삽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제 발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여행입니다. 베트남 다낭의 그 절벽을 다시 찾을 생각입니다. 공포에 질려 떨어졌던 그곳에서 저는 과거에 연약했던 저를 완전히 묻어두고 오려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제가 얻은 가장 큰 유산은 수십억의 재산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남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계신가요?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승리입니다. 고통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빛을 내뿜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